내가 가지고 있는 좀 그 덩어리가 작은 가치를 가지고 이걸 원리금을 내면서 그래도 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하면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서대문 은평 쪽에 가시면 대단지들 있어요. 여기도 웬만한 서울 그 중심권역의 그 예를 들어 서초 강남에 있는 송파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 단지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좀 더 서울에서는 맞는 표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부촌은 계속 퍼지고 있다. 단기 수익성만 보면 이 최고점 찍은 애들은 한 1, 2년 동안 한 5%밖에 안 오를 수 있어요. 이미 최고가라서. 근데 이격돼 있는 10에서 한 20% 이격돼 있는 곳들은 1, 2년 사이에 수익률이 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세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한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던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다? 올라가긴 하는데 좀 꺾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세 시장은 어떤가요? 지난해를 돌아보시면 아까 이제 서울 집값이 12.5%,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2.5% 올랐다 설명드렸는데 전세는 조용했습니다. 전세는 한 2%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나요? 네, 전국적으로 봐도 한 1.5%, 지방까지 이렇게 다 권역으로 보면 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세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쪽에서 오르는 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세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이면상에서는 월세 쪽으로 이행을 해버리니까 월세는 급등했는데 그에 준해서 전세 가격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2년 2 플러스 2 하다가 4년째가 되니까 매년 그러면 2%가 올랐어도 체감상은 굉장히 커져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냥 연만 놓고 보면 작년에 전세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공급량이 아주 적다라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이 웬만큼 나왔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거칠게 전세 대출, 전세 보증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니까 월세화 됐죠. 그래서 월세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쪽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아파트 월세 기준으로 보면 뭐 보증금 한 1억 한 5천에 월세가 이제 한 100에서 15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구도가 문제를 야기해요. 주거비가 늘어나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오르면 전세도 오릅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전세가 희귀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희귀재가 가격이 빠지는 걸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뭔가 더 좋은 자산처럼 느껴지게 하죠. 그래서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를 좋아하죠. 근데 주거비가 늘어난다는 관점은 비슷해요. 근데 올해는 입주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전세는 월세 쪽에서 밀어 올리든 입주가 부족해서 밀어 올리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매매로 못 간 수요가 와서 밀어 올리든 전월세가 매매보다 2배는 더 오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훨씬 더 불안할 거다 쪽에서 일단 전망을 하고요. 근데 이 구도에서 주거비가 늘면 사용 가치를 쓰는 비용이 늘면 매매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수요가. 집을 사자? 왜냐하면 저 어제도 이제 뭐 기자님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월세가 계속 오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럴 거면 집을 사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구도 갈립니다. 순수하게 거주를 위한 집, 투자 가치까지 고려된 집이 이렇게 나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희 쪽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너무 비싸죠. 그렇죠. 주거비도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교육 혹은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빌라 쪽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빌라 쪽으로 넘어가면 이 주거비는 부담인데 매매는 그렇게 부담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양자택일이 됩니다. 그러면 난 거주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 빌라라도 매매를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주거비를 물론 원리금을 내긴 하지만 일단 몸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주거비 관점에서 아파트 주거비 내는 것보다 쌀 수 있습니다. 원리금 납입하는 게. 그렇게 해서 좀 대기하다가 아파트로 나중에 갈아타야지 전략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난 아파트가 너무 편해. 여기서 월세를 낼 거야 하는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누가 더 나을 건지는 케이스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주거비는 사라지는 돈이고요. 빌라도
최소한 B아파트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르는 폭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긴 하는데 이 핵심지 쪽에 위치한 빌라는 매각할 때 아파트보다는 오래 걸리긴 하나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갈아타는 구도에서 좀 노려볼 필요도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양자택일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주거비를 내가 150, 200씩 낼 거냐. 원리금 부담은 좀 큰데 내 집을 마련해서 조금 더 내거나 혹은 자산을 아파트가 아닌 걸 선택을 해서 원리금 부담을 비슷하거나 조금 낮출 거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인식이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생겼을 것 같은데 빌라 시장의 가격 변동은 어떻게 흐름이 있어요? 지금 빌라도 이제 저희 쪽 통계라기보다는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작년 한 해 한 4에서 5% 올랐습니다. 예, 오르긴 올라요. 서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 막 12, 물론 이제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똑똑하게 똑같이 비교하면 거기는 8.9% 올랐습니다. 예, 서울 집값이 저희랑 이제 모수가 틀리니까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8.9% 9% 올랐고 그리고 이제 B 아파트 빌라 유형들은 4에서 5%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에 따라잡기는 있는 거죠. 서울 내 빌라들은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저걸 사면 뭐 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렴해요. 강남에 위치한 빌라도 5억 원, 물론 이제 평형이 좀 작아지긴 합니다만 5억 원 수준 이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너무 노후되면 더 싸지기도 합니다만 되도록 빌라도 그래도 사용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조금 더 연식이 좀 괜찮은 거, 한 15년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내에서 움직여야 내가 거기서 한 10년을 살아도 한 30년이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왜냐면 땅의 값어치는 있으니까 그 지역은 그러면 그렇게 매각을 하고 그때 갈아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그 덩어리가 작은 가치를 가지고 이걸 원리금을 내면서 그래도 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하면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할지 그냥 그 사인이죠. 그 임대인에게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전세가 워낙 사라지고 있으니까 따박따박 내면서 한 10년, 20년 안짝에서 내 집 마련을 그때 하는 게 유리할지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되는 거죠. 언뜻 느낌이 오긴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렇죠? 예. 오시죠? 네. 그래 이럴 때 제가 추가 설명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물건별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구도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래요. 예, 자기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막 대단지에 전용 8사를 보다가 뭐 빌라 한 18평짜리를 보면 당연히 성이 안 차죠. 근데 이게 보면 전세가보다 더 싸거든요.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뭔가 희생은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 보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막 영하 20도를 막 오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빌라는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차가 방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주차도 불편한데 방전 우려감도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수를 하면서 주거비를 좀 아낄 필요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네. 자, 그럼 앞으로 26년, 27년의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양극화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양극화는 맞습니다. 그건 정답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도 양극화되고 소득도 양극화되는데 자산이 양극화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극화의 이제 정도의 차이의 문제인데 작년까지 보면 이제 초양극화죠. 진짜 서울만 아까 변동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뭐 서울만 잘 나가. 나머지는 다 죽서. 뭐 이런 구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언론사랑 이제 양극화 주제로 부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칼럼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쓰다 보면 과연 양극화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서울의 부촌은 강남 2구만 쳐줬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딱 두 개만 부촌 레벨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 뭐 몇 군데 되죠? 마용성도 쳐주잖아요. 네. 한강벨트도 다 쳐줍니다. 웬만하면 한강뷰 되면 다 쳐주죠. 한남동 이런 데 쳐주고
그런 것처럼 부촌이 계속 늘어납니다. 과천도 지금 부촌이죠. 판교도 부촌에 해당되잖아요. 성남 분당도 웬만하면 이제 학군이면 이런 것들로 쳐주죠. 뭐 위례 같은 데도 과거에는 없었지만 쳐주고. 하다못해 강동 쪽에 위치한 그 큰 아파트 단지들, 뭐 고레일 뭐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 그런 단지도 쳐줍니다. 하다못해 광진구도 쳐주죠. 이 성수도 쳐주잖아요. 성수죠. 이렇게 계속 부촌이 퍼지는데 말은 양극화하면 사실 어폐에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부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벨트 쪽으로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노도강 이러면서 약간은 외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큰 단지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는데 다 마감을 해버리죠. 그래서 강북권에서 가장 비싼 단지가 돼 있는데 특정 단지라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계속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식으로 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서대문 은평 쪽에 가시면 대단지들이 있어요. 여기도 웬만한 서울 그 중심권역의 예를 들어 서초 강남에 있는 송파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 단지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좀 더 서울에서는 맞는 표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부촌은 계속 퍼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 쪽 퍼지고 서울 인접 지역으로 퍼지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지방 쪽으로 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데 가면 유성구 일대를 중심으로 혹은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혹은 대구 같은 데 가면 수성구 일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가면 해운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딱 부촌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거긴 안 퍼지나요? 퍼지질 않나요. 근데 이유는 수요가 이탈해서. 수요가 이탈해서고요. 세종시 같은 데는 다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 연식이고 비슷한 생활권에 거기에 이제 금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 그런 구도로 연식별로 퍼진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때문에 쉽게 못 퍼지고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긴커녕 가구 분화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촌이 계속 퍼진다. 그래서 약간은 구도가 다른 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계속 이제 상향 평준화. 특히나 이제 분양가가 한 5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주택의 성격에 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꽤 높았는데 요즘엔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형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주택은 자본 차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투자 개념을 뭐 배제해야 된다. 말은 좋죠. 투자 무조건 실거주, 거주가 목적이다.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오피스텔 유형은 이른바 오피스의 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와 상업용이 겸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값을 따질 때 이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따지는데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률을 따집니다.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률 몇 프로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따집니다. 그래서 공실이냐 아니냐.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비 효율성.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그러면 5%를 초과할 거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게 몸값입니다. 오피스텔에서는. 근데 오피스텔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폭도 적고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있다라는 건 희망회로에 좀 더 가깝고요. 대체 효과가 약하다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임차를 하지 않은 거주를 할 때 편하긴 합니다. 요새는 단지형으로 된 오피스텔도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임차를 할 때 임대 수익률이 한 5에서 6% 나온다. 그러면 가치도 같이 오릅니다. 근데 5% 이상 나오는 게 서울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냐? 그럼 없습니다. 왜 없냐? 몸값이 비싸서. 모수가 그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임대 수익률이 보통 서울에서는 한 4에서 5%, 지방으로 가면 한 7%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방 가면 7% 수익률이니까 그게 더 유효한 자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공실 리스크 때문에 임대가 되면 7%인데 임대가 되면 7%, 임대가 안 되면 제로. 심지어 이제 자산 가치를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같은 거 공실 있잖아요. 이건 제로에 수렴해요. 누가 사요? 임대가 안 나가 있는데 예,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 위치한 건 이제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공실도 없고 임대도 잘 나가지만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적게 나면 한 3.8%. 여의도 이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이런데 오피스텔들 노후된 오피스텔들 있거든요. 거기가 한 3.8% 정도 나옵니다. 매력이 크진 않군요. 크진 않은데 꾸준히 임대가 되면 장기에 걸쳐서 공실 없이 임대를 했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임대하면 수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은 거죠. 그게 차익입니다. 오피스텔은. 그리고 이제 지방 갔을 때는 이제 분명히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 수익률 7%여서 투자했는데 한 몇 해 지나니까 막 학생도 사라지고 직장인도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공실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예.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피스텔은 수도권에 위치한 거 위주로, 어차피 상업지에 지어지니까 대부분 그 유동인구는 풍부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어떤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거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위해서.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해에 500건, 600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점 회복을 못한 단지들. 그러니까 2021년이 대부분 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강남 3구 쪽은 연식 불문, 다 최고점을 경신하고 신고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도가 나오죠. 좀 이제 약간은 외곽지로 이동해서 고점 대비 10에서 한 20% 이격된 데를 선택을 할지, 물론 이제 대출도 6억 원밖에 안 나오니까 선택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곳들을 내가 들어갈지, 이 경우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구도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뭘 대입을 해야 되냐면 몇 년 투자할 거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려는 게 한 2, 3년만 볼 거야 라면 고점 회복 못한 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 한 10년 보고 있어. 그러면 지금 최고가 찍고 있는 곳들과 이격도가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가 그쪽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가여서 부담인 건 사실인데 10년 뒤에 봤을 때 이 이격도가 좁혀질까 넓어질까 해서 넓어진다 쪽에 무게중심을 비싼 게 더 비싸진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얘가 안 따라갈 거냐 해선 올해는 따라가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에서 20% 이격 있는 것들은 뭐 지금 한 1, 2년 사이에 과거 최고점은 다 회복한다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성만 보면 이 최고점 찍은 애들은 한 1, 2년 동안 한 5%밖에 안 오를 수 있어요. 이미 최고가라서. 근데 이격돼 있는 10에서 한 20% 이격돼 있는 곳들은 1, 2년 사이에 수익률이 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점 대비 아직 이격도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 쪽에 가면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혹은 서대문구 쪽에 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혹은 뭐 동작구 쪽에서 혹은 노량진 쪽에 가면, 영등포 쪽에 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천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생활권이 거기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저기가 뭐 이격돼 있고 10% 20% 빠졌으니까 난 저기에 어차피 갭 투자도 지금 안 되는 마당에 그럼 자기 생활권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분당 쪽에 예를 들어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성남 권역에서 찾아야 된다면 뭐 위례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혹은 하남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좋은 건 송파 쪽으로 가면 좋은데 거긴 너무 비싸졌고, 그러면 성남 쪽에서 구시가지로 갈지 신도시급으로 갈지 뭐 이런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격돼 있는 거, 최고가 대비 이격돼 있으면서 연식은 15년 차 이내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걸 누가 잘 찾냐의 문제죠. 오늘 방송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5에서 15년 차 사이에
이격도가 최고점 대비 10% 예. 정도 나 있는 곳. 맞아요. 근데 완전히 나홀로인 걸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완전 나홀로는 그러니까 좀 50세대, 60세대, 뭐 한 70세대,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이죠. 거기서는 따라가는 정도가 좀 약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서초, 강남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최고가예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 그 인하에 대한 문구 삭제한 것들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제 평론가들이 하는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인하와 관련된 게 조금 어려워졌다 인식이 있고요. 그러면 인상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관점들을 좀 가지고 가면서 어차피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현재 금리에는 적응은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가장 이슈가 되는 변수가 뭐냐 했을 때 정부 정책을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경제 여건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금리에 대한 건데 그래도 중요하죠. 근데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금리가 계속 1위였어요. 이슈에서 그 내년 변수, 하반기 변수, 뭐 상반기 변수 금리가 1등이었는데 3순위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도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맞고 지금 금리는 사실 오르든 내리든 아주 소폭 조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중금리가 최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서는 내 소득, 내 자산에서 그냥 적응해야지 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뒤로 밀어야지 혹은 내릴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사야지 뭐 이런 걸 선택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개입 요소는 그러니까 자기 그 원리금 납입하는 구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지 이걸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오른다 내린다에 따라서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영역은 지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질문이 좀 무의미할 것 같은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예. 여쭤봐야 되나요? 뭐 참고적으로 저는 퍼센트지로 전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퍼센트지로 이제 언론에서 응답하기를 요구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작년 퍼센트지보다 뜨거울 거다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관점에서 보면 서울에서 전년도에 12.5% 올랐잖아요. 네. 그럼 서울은 계속 뜨거우면서 주변으로 퍼지는 거가 좀 더 강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저가가 좀 치고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구도들이 있죠. 첫 번째는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세,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작년만큼 뜨거울 거다. 그럼 퍼센트지가 작년만큼이니까 대입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식별로 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중저가에 해당되는 곳들이 지금 이격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12.5%는 고가 지역이 이끌어간 거고요. 올해 만약에 그 정도 오른다고 하면 중저가 지역 쪽이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더 저변이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는 한 20%, 30%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중저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제 항아리 모양이죠. 이렇게 넓게 허리가 넓게 한 50%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올해는 좀 뜨거울 거다. 그래서 변동률 상에서는 전년도에 보던 것들을 이 항아리 구간에 위치한 중저가에서 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벌써 2026년 첫 번째 달이 다 지나갑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지난 3, 4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3, 4년도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준비를 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